멈추시오. 그 관뚜껑에 못을 박는 순간 니놈들의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다. 니놈들이 버린 그 산송장을 내가 사겠소. 내 뒷마당 땅속에 20년을 묻어둔 이 황금 항아리를 통째로 바칠 테니 저 여인을 내게 넘기시오.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20년의 세월을 견딘 머슴의 정체는 왕의 목숨을 구하고 사라진 전설의 대장군 백운강이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괴물로 살아야 했으며 왜 전 재산을 바쳐 죽어야만 하는 여인을 구했을까요? 하늘이 노랗게 타오르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명문가로 손꼽히던 이 판서댁 뒷마당에는 상서롭지 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설아 애기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차가운 칠성판 위에 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죄명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부정이었으나 그것이 계모의 치밀한 모함이라는 사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었지요. 멀쩡히 살아 숨쉬는 사람을 관에 넣어 땅에 묻으려는 잔인한 장례 행렬 앞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권세 높은 판서댁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이것은 살인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던 그때 담벼락 너머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뚜껑을 덮지 마시오. 아니, 저게 누구냐? 우리 집 뒷간이나 치우던 괴물놈이 아니냐? 이복의 만드기, 자네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는가? 어서 물러나지 못할까? 살아있는 사람을 어찌 산채로 묻으려 하십니까? 애기 씨의 숨이 저리도 또렷한데 정녕 천벌이 두렵지 않으신 겁니까? 이놈이 오늘 제삿날을 스스로 잡았구나. 가문의 수치를 씻기 위해 멸문지화를 막으려는 대의를 내놈 같은 천한 종놈이 어찌 알겠느냐? 여봐라,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해라. 잠깐, 내 제안을 하나 하리다. 저 관 속의 여인을 내게 파시오. 뭐라? 지금 내 놈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저 여인을 내게 팔라고 했소. 죽여서 땅에 묻을 바에야 내게 넘기고 목숨값을 챙기는 것이 가문에도 이득이 아니겠소? 하하, 이놈 보게나. 내까지 종놈이 무슨 돈이 있어 정승댁 애기씨를 산단 말이냐? 내 놈 평생 번 돈을 다 털어도 엽전 10푼이나 나오겠느냐? 내 몸뚱어리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오. 이 판서댁 마님,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금붙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이 판서의 후처인 최씨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을에서 도깨비라 불리며 흉측한 얼굴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머슴 만드기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만드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 냄새나는 저고리 안쪽에서 묵직한 꾸러미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보자기 틈새로 눈부신 황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정녕 황금이란 말이냐? 아니, 저 미천한 머슴이 저런 보물을 어디서 났단 말인가? 이것은 시작일 뿐이요. 내 집 뒷마당 땅속에는 지난 20년간 피땀 흘려 모은 황금 항아리가 묻혀 있어. 저 여인을 내게 넘긴다면 그 항아리를 통째로 이 집에 바치겠소. 마님, 저놈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건 보통 재물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일 아이라면 저 황금을 받고 먼 곳으로 치워버리는 게 우리에게도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최씨 마님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씻는 것보다 눈앞의 황금이 더 달콤하게 다가온 것이지요. 그녀는 설아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저 아이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내 놈이 황금 항아리를 가져온다면 저 산송장을 내 놈에게 팔아넘기마. 하지만 만약 내 놈의 말이 거짓이라면
너와 저 계집은 오늘 같은 날 같은 무덤에 묻힐 줄 알아라. 만드기는 대답 대신 거칠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도 말라버린 설아가 떨리는 눈으로 자신을 구하러 온 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구한다 한들 평생 고결하게 자란 애기씨가 저런 흉측한 사내의 손에 팔려가는 것이 과연 축복일지 저주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기씨, 이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씌운 굴레는 이 황금으로 다 닦아낼 것입니다. 어째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그 귀한 재산을 버리시는 겁니까? 재산은 다시 모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지요. 이놈아, 말은 청산유수구나. 어서 그 항아리를 내놓아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만드기는 설아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 쪽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씨 마님과 하인들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기이한 광경을 놓칠세라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만드기의 마당 한 구석, 잡초가 무성한 곳을 그가 삽으로 헤치기 시작하자 정말로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황금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얼마야? 만드기 저놈 머슴살이하며 한 푼도 안 쓰고 저걸 다 모았단 말인가? 아니지, 저건 머슴살이로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야. 분명 무슨 비밀이 있을 게야. 탐욕에 눈이 먼 최씨 마님은 황급히 항아리를 가로챘습니다. 그녀는 설아의 포승줄을 단칼에 잘라버리며 만드기에게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가져가거라. 이 더러운 년은 이제 이 집 자식이 아니다. 내 놈이 산 것이니 내 놈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단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들이지 마라. 만약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나면 그땐 황금이고 뭐고 내 놈들의 목을 칠 것이다. 걱정 마시오. 내 오늘부로 이 여인의 과거는 이 황금과 함께 묻어버릴 것이니. 만드기는 설아를 등에 업었습니다. 흉측한 흉터로 뒤덮인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화려한 기와집을 뒤로하고 자신을 살린 괴물의 좁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욕을 하거나 혀를 찼습니다. 바보 같은 머슴이 계집 하나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비웃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그들의 조롱을 뒤로한 채 묵묵히 산속 깊은 곳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명문가 애기씨에서 하루아침에 괴물머슴의 소유물이 된 설아와 20년의 세월을 단 한순간의 결단으로 맞바꾼 만득. 그들의 기이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 도착한 곳은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으슥한 골짜기 끝에 다뤄진 오두막이었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에서 금이야 옥이야 자란 설아에게는 짐승의 굴보다 나을 것이 없는 곳이었지요. 만득은 설아를 조심스레 내려놓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비록 좁았으나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닦여 있었고 구석에는 머슴의 방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값비싼 비단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애기씨, 누추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기력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제가 밖에서 부를 때 드릴 테니 방 안으로 드시지요. 만득이라 하였느냐? 대체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내게 버리고 이리도 깎듯이 대하는 것이냐? 정녕 나를 아내로 삼기 위해
그 큰 재물을 바친 것이 아니란 말이냐? 천부당만 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애기 씨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 댁의 뒷간이나 치우던 천한 놈일 뿐입니다. 소인이 욕심이 났던 것은 애기 씨의 몸이 아니라 억울하게 꺼져가는 그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 목숨값이 황금 항아리 하나라면 너는 이제 나를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생기지 않았느냐. 차라리 나를 욕보이든 매질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이리 예우를 차리니 내 마음이 더 무겁구나. 애기 씨의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인의 죄입니다. 하지만 약조하건대 제가 이 방 문턱을 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 비단요는 본래 애기 씨와 같은 분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니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 저는 문 밖에서 밤을 지키겠습니다. 만득은 정말로 문을 닫고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만득이 장작을 패는 소리와 가끔씩 내뱉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지요. 흉측한 도깨비라 불리던 사내, 온 마을이 바보라 조롱하던 그 사내가 보여주는 고결한 태도는 설아가 알던 양반들의 위선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만득은 매일같이 산에서 귀한 약초와 산삼을 캐와 설아에게 바쳤고 정작 자신은 거친 보리밥조차 먹지 않으며 오두막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설아는 잠결에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대장님, 아직도 때를 기다리고만 계실 겁니까? 한양의 소식은 이미 흉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소리 낮추어라. 안에 손님이 계시다 하지 않았느냐? 손님이라니요. 저 여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장님의 정체가 탄로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찌하여 저런 계집 때문에 그 아까운 황금을 다 써버리셨습니까? 말 조심해라. 저분은 이 판서의 여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를 다시 세울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분이다. 황금 따위야 궐안의 비밀 창고에 비하면 흙먼지나 다름없지 않으냐. 하지만 대장님, 그 흉측한 가면을 언제까지 쓰고 계실 겁니까? 이제는 그만 칼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직이다. 내 몸의 화상 자국이 다 아물 때까지, 그리고 저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나는 만드기로 살 것이다. 돌아가라. 명령이다. 설아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대장이라니? 궐 안의 창고라니? 문틈으로 살짝 내다본 밖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검은 옷의 사내인 칠복이 만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평소 구부정하던 만득의 허리는 대나무처럼 곧게 펴져 있었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을의 사또조차 범접할 수 없는 서슬퍼런 위엄이 가득했습니다. 만득은 검은 옷의 사내를 돌보낸 뒤 달빛 아래에서 무거운 철검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흉측한 얼굴에 머슴이 펼치는 검술은 마치 한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듯 화려하고도 정교했습니다.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애기씨 깨어 계셨습니까? 밤바람이 찬데 어찌 문을 여셨습니까? 방금 그 사내는 누구며 내가 휘두르던 그 칼은 또 무엇이란 말이냐? 머슴이라더니 내 놈은 우리 가문을 감시하러 온 밀탐이었느냐? 아니면 반역을 꿈꾸는 역도였더냐?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십시오. 저는 애기씨를 해치려는 자들의 적이며 애기씨의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원수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내 아버님은 병안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원수라니 그게 무슨 망언이냐? 정령 병사라고 믿으십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드셨던 탕약의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계모 최 씨가 직접 다려 올렸던 그 약 말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설마 아버님이 독살이라도 당하셨다는 말이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황금을 써서 애기 씨를 산 것입니다. 산채로 묻히면 진실도 함께 묻히니까요. 애기 씨, 이제 저와 함께 거대한 싸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평범한 머슴의 아내로 숨어 사시겠습니까? 내 아버님의 죽음이 정말 모함이었다면 나는 지옥 끝까지라도 너를 따르겠다. 하지만 내가 나를 속인 것이라면 그땐 내 손으로 내 목을 칠 것이다. 좋습니다. 그 기계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를 만드기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 장터에 나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십시오. 제가 애기 씨를 매일같이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말입니다. 어찌 그런 거짓 소문을 내라는 것이냐? 너는 나를 이리도 아껴주는데 최 씨 마님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할수록 그녀는 안심할 것이고 안심할 때가 바로 빈틈이 생기는 법입니다. 고통스러운 척, 원망하는 척 연기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연기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너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 승리할 때까지 제 이름은 없습니다. 그저 애기 씨의 충직한 사냥개로 불러주십시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괴물 만드기가 정승댁 애기 씨를 데려다가 모진 고생을 시킨다는 것이었지요. 설아는 일부러 흙을 묻힌 옷을 입고 장터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빌어먹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최 씨 마님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깔깔대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설아가 구걸하며 받아온 밥그릇 밑바닥에는 한양의 비밀 조직으로부터 전달된 기밀, 서신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득과 설아, 두 사람의 기묘한 연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비단 옷의 사내가 다시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양에서 온 사내라더니 정녕 우리를 잡으러 온 자입니까? 애기 씨, 잠시 물러나 계십시오. 이분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인이 20년 동안 기다려온 그림자 같은 분입니다. 그림자라니요? 대체 이 서찰에 무엇이 적혀 있길래 당신의 눈빛이 이리도 서늘하게 변하는 것입니까?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대장님, 주상 전하께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궐안의 간신들이 득세하여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고 이판서 대감의 죽음 또한 그들이 짜놓은 거대한 판의 일부였다는 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내 아버님의 죽음이 정녕 저들이 꾸민 일이었단 말입니까? 나는 그저 계모의 탐욕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이판서 대감은 전하의 밀지를 품고 저들의 비리를 파헤치다 희생되신 겁니다. 그리고 대장님, 당신이 이 흉측한 얼굴로 이곳에 숨어 지낸 이유도 결국 그 밀지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조용히 하게. 아직은 애기 씨에게 모든 것을 말할 단계가 아니네.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산채로 묻으려 했던 자들,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은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만드가, 너는 대체 누구이며 나를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냐? 만득은 천천히 설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가장 신이 많은 장수에게만 내린다는 전설의 부신이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백운강이라 합니다. 20년 전 궐에 불이 났을 때
전화를 업고 불길을 뚫고 나오다 일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저를 죽은 것으로 공표하시고 이곳에서 이판서 대감과 함께 훗날을 도모하라 명하셨습니다. 애기 씨를 구한 것은 단순히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대감님과의 마지막 약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운강. 그 이름은 내 어릴 적 아버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장수라며 들려주셨던 이름인데 당신이 정녕 그 영웅이란 말입니까? 영웅은 이미 불길 속에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애기 씨의 원수를 갚고 이 나라의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칼잡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청객들이 오고 있군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숲속에서 날카로운 화살 한 대가 날아와 오두막 기둥에 박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쓴 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계모 최 씨가 보낸 자객들이로군요. 애기 씨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온 모양입니다. 아니, 저들은 단순한 가문의 자객이 아닙니다. 대장님, 저 문양을 보십시오. 한양의 권신들이 부리는 비밀 결사대입니다. 그들이 이곳을 찾아냈습니다. 애기 씨, 제 등에 바짝 붙으십시오. 오늘 밤 이 산은 저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만득은 마루 밑에서 20년간 묵혀두었던 묵직한 철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객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으나 만득의 칼놀림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이놈은 분명 바보 머슴이라 들었는데 이 검기는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내 놈들이 감히 누구의 안전을 위협하려 드느냐? 너희 주인에게 전하라. 잠들었던 백운강의 칼이 다시 깨어났다고. 대장님, 조심하십시오. 뒤쪽에서 화살이. 만득은 몸을 날려 설아를 보호하며 단칼에 날아오는 화살을 베어 넘겼습니다. 자객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백운강, 죽었다던 그 유령 장수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여봐라, 일단 후퇴하라. 이 소식을 당장 한양에 알려야 한다. 도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저들이 돌아가면 애기 씨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걱정 말게. 내 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네. 만득은 바람처럼 사라지더니 삽시간에 도망치던 자객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고요한 산속에 칼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몇 차례 울려 퍼지더니 이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만득은 피 묻은 칼을 거두고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상을 입으신 곳은 없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하지만 너는 내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지 않으냐? 이 상처들을 어찌할꼬? 이것은 제 피가 아니라 저들의 피입니다. 애기 씨,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찾아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한양으로 가자는 것이냐? 그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겠단 말이냐? 도망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없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저들의 죄를 만천하에 밝혀야 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누구도 애기 씨의 옷깃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좋다. 내가 나의 칼이 되어준다면 나는 너의 명분이 되어주마. 가자, 한양으로. 우리를 죽이려 했던 자들의 눈앞에 당당히 서서 그 죗값을 물으리라. 세필의 말은 밤안개를 뚫고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의 성벽은 거대하고 차가웠습니다. 성문마다 붙은 수배 전단에는 두 사람의 흉측한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으나 만득의 기막힌 변장술 앞에 포졸들의 눈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애기 씨, 이제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낭떠러지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소인이 준비한 이 가면을 쓰십시오. 가면이라니요? 내 얼굴을 가린다고 한들
저뱀 같은 최씨 마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밤 최씨 마님의 생일 연회에 한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광대패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광대패 속에 섞여 들어갈 것입니다. 애기 씨는 말을 잃은 벙어리 춤꾼으로, 소희는 그저 짐을 드는 눈먼 일꾼으로 위장할 것입니다. 눈먼 일꾼이라니요. 당신의 그 매서운 눈빛을 어찌 가린단 말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 흉터가 오히려 독이 아니라 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징그러운 것을 기피하는 법이니 제 얼굴을 똑바로 보려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회장 한복판에서 최씨 마님이 아버님의 유품을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을 보시더라도 절대로 평정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뒷골목을 지나 한때 설아의 집이었던 판서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봐요, 눈먼 영감. 짐을 빨리빨리 안 옮기고 뭐 하는 거야? 광대 패놈들이 왜 이리 굼떠?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눈이 어두워 발을 헛디뎠습니다요. 어서 옮기겠습니다요. 옆에 그 계집은 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야? 벙어리라더니 춤이나 제대로 출 줄 아는 건가? 나으리, 이 아이는 얼굴에 큰 흉이 있어 가리고 있는 것이지. 춤사위 하나만큼은 도성 최고입니다요. 포졸들의 감시를 피해 뒷마당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회장 상석에는 최씨 마님이 설아의 어머니가 남긴 벼곡 놀이개를 보란 듯이 걸고 앉아 있었습니다. 만드가, 아니 운강아. 저 여자의 가슴에 달린 놀이개를 보았느냐? 저걸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이냐? 참으셔야 합니다. 저 놀이개 뒤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최 씨는 지금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그 뼈가 바스러지는 법입니다. 이제 곧 애기 씨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풍악 소리가 고조되고 마침내 하얀 가면을 쓴 설아가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 광대년의 춤사위가 왜 저리도 기분 나쁜 것이냐?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조이는 것 같구나. 마님, 기분 탓이옵니다.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패거리라 하니 조금 특이한 춤이겠지요. 그보다 한양에서 내려온 소식은 어찌 되었느냐? 그 산송장 계집과 괴물놈을 처리했다는 정갈이 아직도 없느냐? 그것이 사실은 그들을 처리하러 간 자객들이 모두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멍청한 것들, 당장 현상금을 2배로 올려라. 그년의 머리통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내 은자 100냥을 더 얹어주마. 최씨 마님의 서슬 퍼런 외침이 설아의 귀에 꽂혔습니다. 설아는 가면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춤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각 만득은 어둠을 틈타 지하 통로를 기어 올라가 판서 대감의 서재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감님이 평소 아끼던 벼루 아래의 은밀한 장치를 눌렀습니다. 틱하는 소리와 함께 벽장 깊숙한 곳에서 금박이 입혀진 서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찾았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목을 칠 전하의 밀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음모의 배우인 김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백운강, 내 놈이 살아있었구나. 2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타 죽었어야 할 유령이 감히 여길 발을 들여. 김대감, 오랜만이군.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아느냐? 이 밀지가 세상 천지에 공개되는 날, 내 놈의 삼족이 멸할 것이다. 하하, 그 밀지가 전하의 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지금 밖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저 가련한 계집의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잊은 모양이군. 밀지를 내놓아라. 그러면 저 계집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내 놈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백운강의 칼은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뚫기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봐라. 당장 저놈을 죽여라. 그리고 밖의 계집도 즉시 처단하라.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설아는 가면을 벗어 던지며 최씨 마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정녕 죽어서 귀신이 된 줄 알았더냐. 오늘이 바로 내년의 제삿날이다. 아니 너,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냐. 판서댁의 연회장은 더 이상 흥겨운 잔칫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이닥친 금군들의 서슬 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고 서재에서 김대감과 대치하던 만득은 품 안의 밀지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놈 김대감, 어명이 내려졌다. 반역의 무리와 결탁하여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충신 이판서를 독살한 죄, 내 놈의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다. 하하, 어명이라니? 전하께서는 이미 내 손안에 계신다. 저 흉측한 괴물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치고 밀지를 빼앗아라. 누구의 목을 치겠다는 것이냐? 당장 칼을 거두지 못할까? 서재의 문이 박살나며 황금빛 갑주를 입은 장수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전하의 직속 부대인 금군을 이끄는 별장이었지요. 백운강 장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하의 밀지를 무사히 지켜내셨군요. 별장, 고생 많았네. 하지만 아직 연회장에 우리 애기씨가 계시네. 그분을 먼저 보호해야 하네. 그 시각 연회장 마당에서는 설아가 최씨 마님의 멱살을 잡은 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죽었어야 하려니 어찌 살아 돌아온 것이냐. 최씨 마님, 내년의 이름은 이제 죄인일 뿐이다. 내 아버님을 죽이고 나까지 산채로 묻으려 했던 내년의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닥쳐라. 저 머슴놈이 가져온 황금 항아리는 내 것이야. 이미 내 창고에 들어왔으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 황금이 정녕 내년의 것인 줄 알았느냐? 그것은 전하께서 20년 전 백운강 장군에게 하사하신 비자금이었다. 내년은 그 탐욕 때문에 전하의 재물을 가로챈 대역죄인이 된 것이다. 뭐라고? 그게 머슴놈의 돈이 아니라 전하의 돈이었다고? 최씨 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만득이 피 묻은 칼을 거두고 연회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애기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대감님의 원수를 갚았고 밀지도 무사히 전하께 전달될 것입니다. 운강아, 아니 장군님, 정녕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소인의 목숨은 20년 전 이미 바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기씨를 처음 배웠을 때 저는 죽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기씨를 산채로 묻히게 둘 수 없었던 것은 제 임무 때문이 아니라 제 영혼이 당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당신의 그 깊은 속을 내 어찌 잊겠느냐. 이제는 떳떳하게 백운강으로 사십시오. 며칠 후 이판서 가문의 명예는 복권되었습니다. 백운강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 대궐로 향했습니다. 운강아, 고생 많았다. 내 흉터는 이 나라의 가장 고귀한 훈장이니라. 내 너에게 대장군의 직을 내리마.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신에게는 대장군의 관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소신이 황금 항아리를 바치고 산 그 여인이 제 삶의 유일한 빛입니다. 소신 관직보다는 그 여인의 머슴으로 평생을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허허롭게 웃으며 두 사람의 결합을 허락했습니다. 설아는 화려한 안주인 자리를 마다하고 만득과 함께 예전 그들이 머물던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장군님, 아니 서방님, 저기 달이 참 밝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모은 그 황금이 우리를 이리로 데려다 주었네요. 부인, 틀린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황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샀을 때 저는 당신의 몸이 아니라 제 영혼의 안식처를 산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차가운 땅 속에 묻혔겠지요. 당신은 나를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세상을 다시 선물해 준 분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 흉터가 흉측하다 느끼신다면 제가 언제든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흉터 하나하나가 나를 살린 훈장이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증표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쓸모없다 버려진 여인을 산 바보 머슴과 그 바보의 진심을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여인.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심에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득의 상처는 희미해졌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 재산 황금 항아리로 산 것은 기생도 노비도 아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흉터난 영웅과 지혜로운 애기씨의 전설은 오래도록 그 골짜기에 황금빛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